소리 없는 피아노. 제1장 쉼표가 된 음악. 윤재원의 손이 다시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것은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그것도 연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뚜껑을 열고 건반을 바라보다가 먼지가 쌓인 흰 건반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어보았을 뿐이었다. 누르지는 않았다. 소리가 나면 수진이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침묵 속에서는 아직 그녀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가능했다. 재원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음대 교수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지만 아내의 부재 이후 수업 외의 시간에는 피아노 의자에 앉지 않았다.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정확하게 연주했다. 몸이 기억하는 기술이란 그런 것이었다. 마음이 없어도 손가락은 움직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영혼이 빠진 연주.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재원 자신은 알았다. 자신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자신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 남기고 간 아들, 강희는 올해 8살이 되었다. 강희는 조용한 아이였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한 뒤 행동하는 눈이 큰 아이. 수진을 꼭 닮은 눈이었다. 재원은 그 눈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물속에 잠기는 기분을 느꼈다. 사랑과 슬픔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강희를 보며 처음 알았다. 강희는 음악을 좋아했다. 수진이 즐겨 듣던 클래식이 흘러나오면 하던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재원이 수업 녹화본을 틀면 어느새 옆에 와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때로 재원의 숨을 막히게 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닮아 있었으므로. 강희가 올해 2학년이 되며 전학 온 학교는 서울 서쪽. 재원이 대학 강의를 나가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았다. 통학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골랐다. 새 담임은 최민석 교사였다. 학부모 총회에서 본 첫인상은 무난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웃을 때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3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강희가 밥을 잘 먹지 않기 시작했다.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남겼다. 잠을 자다 깨서 물을 마시러 나오는 일이 늘었다. 재원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다. 처음에는 새 학교, 새 친구들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낯선 환경 앞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쪼그라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재원은 강의의 알림장을 펼치다가 멈칫했다. 숙제란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 그런데 그 사이 강희가 연필로 작게 적어두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었다. 힘껏 지웠지만 흔적은 남아있었다. 재원은 종이를 비스듬히 기울여 흔들리는 형광등 아래에 갖다 댔다. 선생님이 나빠요. 6글자. 아이 특유의 동그란 필체로 눌려있던 6글자. 재원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강희의 방문 너머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강희가 중얼거렸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웃었어. 피아노는 형편이 돼야 배우는 거래. 마침표 10마디 말 중 9마디는 그냥 흘려보낸다 해도 그 한 마디만은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형편이 돼야. 어떤 어른이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제2장 악보 속의 비밀. 재원은 다음날 아침 강희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교무실에 들렀다. 최민석 교사는 자리에 없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대신 응대했다. 강희 아버지세요? 강희가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좀 조용한 편이지만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최 선생님이 오늘은 연구 수업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재원은 다음날 다시 찾아갔다. 최민석은 상담실에서 재원을 맞았다. 커피를 내어주며 여유롭게 앉았다. 그 여유로움이 어딘가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다. 강희 아버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강희가 수업 중에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이가 워낙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아,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건지. 재원은 숨을 참았다. 강희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던데 선생님이 형편이 돼야 배우는 거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민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눈꺼풀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아이들이 가끔 말을 오해해서 전달하잖아요. 저는 피아노가 비용이 드는 활동이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거지 형편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가요? 다르죠.
최민석은 빙긋 웃었다. 아버지도 음대 교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음악이라는 게 솔직히 여유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분야잖습니까? 저는 현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꿈만 심어주는 것보다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흥분해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복도 끝에 홀로 서 있는 강희를 보았다. 수업이 끝나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희는 재원을 발견하고 달려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추어진 무언가가 재원의 가슴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 응. 선생님이 나한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어. 언제? 저번 주에. 내가 악기 이름 틀렸다고. 오보에를 오보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오보에가 아니라 고음 목관악기라고 불러야 진짜 음악을 아는 거래. 내가 그건 그냥 별명 같은 거잖아요 했더니 건방지다고 수업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했어. 재원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서 있었어? 수업이 40분이니까. 40분. 40분. 8살 아이가 고작 그 이유로 40분을 서 있었다.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도 그래. 강희는 잠시 망설였다. 나한테 제일 많이 그래. 선생님이 자꾸 내가 아빠 닮았대. 아빠가 음대 교수라서 나를 특별 취급하면 다른 부모님들한테 민원 들어온다고. 자기는 공평한 선생님이라서 나한테 더 엄하게 할 거래.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었다. 논리라는 포장지를 두른 표적이었다. 재원은 그날 밤 강희가 잠든 뒤 서재에 앉아 생각했다. 마침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장한테 가야 하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 언론에 제보를 해야 하나? 어떤 선택도 강희를 보호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가 돌아가는 그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재원은 알 수 없었다. 피아노 의자 위에 강희의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학교에서 받아온 음악 프린트물이었다. 재원은 그것을 집어들다가 문득 오선지의 빈 여백을 바라보았다. 기록이 필요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제3장 건반 아래의 귀. 재원이 선택한 도구는 작은 잉 녹음기였다. 손목시계 정도의 크기. 그는 전자제품 매장을 세 군데 돌았다. 최대한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게. 판매원에게 용도를 묻는 일 없이. 문제는 어디에 숨기느냐였다. 강희는 매일 음악 노트를 들고 다녔다. 파란 하드커버에 오선지가 인쇄된 음악 수업 전용 노트. 강희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재원은 그 노트의 뒷표지 안쪽 하드커버와 속지 사이의 얇은 공간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녹음기를 집어넣고 마이크 홀이 노트 모서리 쪽을 향하게 고정했다. 접착제로 섬세하게 붙였다. 아이의 손이 닿는 면엔 아무 이질감이 없도록. 강희야, 이 노트 학교 갈 때 꼭 들고 다녀. 음악 수업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응, 알았어. 예쁘다. 강희는 파란 노트를 양손으로 꼭 쥐었다. 재원은 웃어 보였다. 웃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무거웠다. 사흘이 지났다. 재원은 강희가 잠든 시간에 노트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 1시간은 교과 수업이었다. 국어, 수학, 별다른 것은 없었다. 강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답을 읽는 장면들이 있었고 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음악 수업이 시작되었다. 녹음 영육, 시작대시 음악실 진입. 최민석, 자, 앉아. 오늘은 악기 분류마저 하고 연주 자세 볼 거야. 강희, 넌 저번 시간에 내가 뭐 틀렸다고 했지? 강희, 낮은 목소리로, 오보예요. 최민석, 뭐? 크게. 강희, 오보에. 라고 했어요. 최민석, 응,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강희, 고음 목관악기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최민석, 그거 외웠어? 이번엔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해 볼게. 윤강이, 앞에 나와봐. 의자 끌리는 소리, 발소리. 최민석, 이게 뭐야? 강희, 바이올린이요. 최민석, 그거 어떻게 분류해? 강희, 현악기요. 최민석, 맞아. 그럼 이건? 강희, 트럼펫이요. 금관악기. 최민석, 잠시 침묵, 맞네. 잘하네. 그런데 있잖아, 강희야. 아빠가 음대 교수라서 집에서 미리 다 배워왔겠지? 당연히 잘 알겠지. 그런 거 발표하는 게 자랑스러워? 강희, 대답 없음. 최민석, 대답해. 강희, 아니요.
최민석, 그럼 왜 나와서 잘난 척해? 강희,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요. 최민석, 웃음 섞인 목소리,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나왔다고. 대단한 논리다. 근데 강희야, 아빠가 교수라고 너도 잘하는 척하면 다른 애들이 기분 나쁘잖아. 형평성이라는 말 알아? 공평함. 너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야 해. 근데 지금 그 정도야? 아니잖아. 10초 침묵. 강희, 죄송해요. 재원은 이어폰을 뽑았다. 손이 떨렸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음악과 함께했던 손. 수만 번의 연습으로 단단해진 손가락들이 그 순간 제어되지 않았다. 재원은 한참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골랐다. 죄송하다고. 강희가 죄송하다고 했다.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잘난 척한다고, 좋은 환경이니 더 잘해야 한다고, 지금 그 정도냐고. 그 말들에 강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다. 재원은 노트에 날짜와 시각을 메모했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였다. 감정이 아닌 증거. 그는 수집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제사장, 변주곡. 2주가 지났다. 녹음 파일은 쌓여갔다. 재원은 매일 밤 파일을 정리하고 타임스탬프를 기록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었다. 엑셀에 유형별로 분류했다. 모욕적 발언, 비교를 통한 수치심 유발, 물리적 벌칙, 침묵 강요. 그것은 일관성 있는 패턴이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결코 하지 않는 말들이 강희에게만 반복되었다. 아빠가 교수라서 집에서 다 배워왔겠지? 특별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최민석은 그 논리를 방패 삼아 체계적으로 강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재원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대학 선배인 도연이었다. 교육 관련 분쟁 경험이 많은 사람. 증거는 있어. 어떤 종류. 녹음 파일. 거의 2주치. 도연이 안경을 고쳐 썼다. 불법 녹음은 아니고 아이의 동의 없이 했지만 아이가 피해 당사자야. 부모로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어. 공개는 조심해야 하지만 증거 능력은 있어. 증거 능력은 케이스마다 달라.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뭔데? 교육청에 가면 학교 측이 반드시 대응 논리를 만들 거야.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재원이 너를 특이한 학부모로 만들려고 할 거야. 예민한 사람, 교사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 교수라서 월 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재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마. 증인을 만들어야 해. 같은 반 다른 아이의 부모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봐. 혼자의 주장은 민원이고 여럿의 주장은 사건이야. 재원은 강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다. 직접 물어보지 않고 대화 속에서 건져냈다. 강희야, 반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서준이랑 하준이. 서준이는 어때? 착해. 근데 요즘 좀 슬퍼 보여. 선생님한테 자꾸 혼난대. 어떤 이유로? 모르겠어. 그냥 자꾸 딴 애들이랑 다르게 취급한다고. 서준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한번 왔었는데 그 뒤로 서준이가 더 자주 혼난대. 재원은 서준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아이들이 같은 반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서준이 어머니 정유라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그러다 재원이 강의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변했다. 우리 서준이도요. 선생님이 서준이한테 유독 심해요. 저는 서준이 아빠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 사업 준비 중인데 담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아빠 직업도 없는 애라고 했대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때 서준이 몇 살이었어요? 8살이요. 지금이요. 올해요. 재원은 조용히 파일을 열었다. 노트북 화면을 정유라 쪽으로 돌렸다. 들어보시겠어요? 정유라는 이어폰 한쪽을 건네받아 귀에 꽂았다. 10분이 지났다. 그녀의 눈이 빨개졌다. 이게 실제예요. 네. 마침표 교장한테 가야 해요. 아니, 교육청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가면 묻힙니다. 같이 가실 수 있어. 제5장, 무음 처리. 교장 이봉진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끄덕임은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다. 최 선생님이 좀 표현 방식이 과격한 면이 있긴 한데 교육열의는 확실한 분이에요. 녹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식의 증거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아이가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밥을 안 먹어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 밖으로는 못해도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게 교육열의입니까? 이봉지는 잠깐 말이 없었다가 조사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면담을 끝냈다. 사흘 후 최민석이 재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아버님, 저 최민석입니다.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요. 오해요. 제가 강희한테 좀 엄격하게 한 건 맞는데 그건 강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님도 교육 자시잖아요. 학생한테 거는 기대가 높으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잖아요. 재원은 전화를 받으며 녹음 앱을 켰다. 조용히. 강희한테 아빠 직업이 없는 애들이랑 다르다고 하셨나요?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서준이한테는요. 아빠 직업도 없는 애라고. 그건 아이들 대화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그런. 선생님, 저는 교수입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음악이 뭔지 아세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네. 침묵도 소리예요. 녹음 파일에서 침묵이 나오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강희가 죄송하다고 말하기 전에 10초 침묵. 선생님이 웃기 전에 2초 침묵. 저는 그 침묵들을 다 들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긴 정적이 흘렀다. 저는 교육청에 먼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사과해 주신다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재원은 파일을 저장했다. 최민석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배경이 그를 뒤에서 받쳐주는지 아직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었다. 제6장, 협주곡의 악장들. 도연이 조사한 내용은 재원의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최민석, 이 사람 특이해. 어떻게? 교사 경력 12년인데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2건 있었어. 한 번은 학부모가 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넣었는데 무혐의로 종결됐어. 처리한 담당자가 교육청 내 장학관 임채호야. 임채호. 최민석의 대학 동창이야. 같은 교육대학교 동기.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임채호가 최근에 강남 쪽 교육장 승진 심사를 받고 있어. 그 심사위원 중 하나가 재원이네 딸. 아니 아들 강희가 다니는 학교 학부 담당 교육국 사람이야. 재원은 잠시 생각했다. 고리가 있다는 거네.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증거는 없어. 근데 왜 2건의 민원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는지, 그리고 그 직후 최민석이 왜 2번 다 더 좋은 학교로 전보됐는지 그 타이밍이 자연스럽지 않아. 그 이전 학부모들은 어디 있어? 한 명 연락 다. 지금 인천에 살아. 아이는 지금 중학교 다니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얘기하면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 재원은 그 학부모를 만났다. 이름은 박혜진이었다. 카페에서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이야기했다. 그때 제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증거도 있었고요. 근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제가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로 등재됐어요. 교사 흔드는 문제 학부모. 그 이후로 담임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피한다는 느낌? 아예 투명인간 취급. 그게 더 힘들어서 전학을 시켰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박희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보았다. 제 아이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이름은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게. 어머니 증언만요. 박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7장, 포르티시모. 재원은 3사람의 학부모와 함께 교육청을 찾아갔다. 정유라, 박희진, 그리고 강희와 같은 반의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 오세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담당 장학관 임채호는 그들을 맞이하며 이미 경계를 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전에 연락을 주셨어야 하는데요. 연락을 드리면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요. 도연이 말했다. 그는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임채호는 인상을 썼다. 변호사까지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입니다. 제 의뢰인들이 수집한 녹음 파일 총 14개, 기간 3주. 특정 아동에 대한 반복적, 지속적 모욕 발언, 수치심 유발, 벌칙성 고립. 이 정도면 정식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임채호의 표정이 굳었다. 녹음 파일의 적법성을.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보호 목적으로 수집한 파일이며 공개가 아닌 증거 제출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례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재원이 노트북을 열었다. 스피커를 높였다. 들으시겠어요? 회의실 안으로 최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희야, 아빠가 교수라고 너도 잘하는 척하면 다른 애들이 기분 나쁘잖아. 형평성이라는 말 알아? 공평함. 너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야 해. 아버님이 교수면 강희는 그냥 평범하면 안 되지. 더 잘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더 엄하게 하는 거지. 그게 교육이야. 임채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재원에게는 인정처럼 느껴졌다. 임 장학관님. 재원이 말했다. 저는 이 파일들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SNS에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강희가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전 학교에서의 두 건 민원 종결 경위, 최민석 교사 전보 타이밍, 그리고 임채호 장학관의 승진 심사 일정. 기자 친구에게 이미 자료를 넘겼습니다. 보도 여부는 오늘 이 자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제8장 전조. 임채호는 그날 이후 일주일 만에 최민석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최민석은 직위 해제되었다. 임채호 본인도 내부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전보 타이밍의 불투명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었다. 강희는 새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교생 실습을 마치고 갓 정교사가 된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첫날 그 선생님은 강희에게 물었다. 강희는 음악 좋아해. 강희는 잠깐 망설였다. 좋아한다고 말하면 또 뭔가가 달라질까봐.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떤 음악? 피아노요. 아빠가 피아노 선생님이라서. 그냥요. 그냥 좋아요. 선생님은 웃었다. 화나고 별 뜻 없이. 그럼 나중에 한번 쳐줄 수 있어? 선생님 피아노 못하거든. 강희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재원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피아노는 거실에 있었다. 강희는 건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검지 하나로 도레미 파소를 천천히 눌렀다. 삐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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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 소리가 재원의 귀에 닿았을 때 재원은 서재에서 손을 멈췄다. 소리였다. 음악이 아니더라도, 연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소리. 집안에서 건반이 내는 소리. 수진이 떠난 뒤 3년 만에 그 소리가 다시 거실에 살아났다. 재원은 서재를 나왔다. 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재원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강희가 눌렀다 뗐다를 반복하는 동안 재원은 왼손으로 낮은 음역에 화음을 받쳐주었다. 강희가 처음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같이 쳐도 돼. 응. 그 말 하나가 새해 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조금 열어주었다. 제9장 다카포. 최민석은 결국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녹음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다수의 학부모가 진술에 나섰다. 임채우는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으며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재원은 법정에 섰다. 아이가 학교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틀리면 창피당한다. 모자라면 나쁜 취급을 받는다. 아이는 그 공간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훈육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런데 강희는 그 교실에서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알림장에 선생님이 나빠요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게 훈육의 결과입니까? 최민석은 결국 집행유예와 교원 자격 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학부모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재원은 법원 건물을 나서며 정유라, 박희진, 오세진과 함께 섰다. 별다른 말은 없었다. 이긴 것 같은 기분도 통쾌한 기분도 딱히 들지 않았다. 그저 어떤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 어긋났던 음이제 음자리표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에필로그, 소나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강희는 다시 학교에 갔다. 새담임 선생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 강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강희, 방학에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조금이요. 조금이 얼마야? 매일이요. 선생님이 웃었다. 그럼 많이 한 거네. 강희도 웃었다. 재원은 아내 수진의 기일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처음으로 뚜껑을 올리고
건반을 제대로 마주했다. 진우는 손을 놓았다. 아니, 재원은 손을 올렸다. 그리고 연주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수진이 좋아하던 곡, 디 장조, 5, 90로, 2. 손가락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음표들이 방 안에 퍼져나갔다. 강희가 자기 방에서 나와 문틈에 기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음악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3년 동안 피아노 뚜껑 아래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것뿐. 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 두렵고 소리 없던 교실 속에서 쪼그라들었던 아이. 그 아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잠시 목소리를 잃었을 뿐이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강희가 물었다. 아빠, 나 저 곡 배울 수 있어. 응. 어렵지 않아. 어려워. 그래도 배울 수 있어. 재원은 강희를 바라보았다. 수진을 닮은 눈. 커다랗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조금 더 밝아진 눈. 어려워도 배울 수 있어. 강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재원이 옆에 앉아 첫 음자리를 짚어주었다. 창으로 여름 햇빛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건반 위로 겹쳐졌다. 강희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첫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나다. 작고 서툴지만 소리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